사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 독서 모임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펼쳐놓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68살이라는 나이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 분명 주름도 있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는데 마음속은 여전히 그때 그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20대, 30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저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남편이 좋아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 옷을 골랐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였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윤정이가 평소처럼 활기차게 손뼉을 쳤어요. 자, 오늘은 노년의 의미라는 책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윤정이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66살인데도 늘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물론 남편분이 곁에 계신 것도 큰 힘이겠지만 사실 그보다도 원래 윤정이 성격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책장을 넘기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노년이라.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걸 들면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마음만큼은 여전히 뭔가 설레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도서관 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뭔가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과장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랬어요. 한상호라는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첫인상이 참 단정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나이는 70살이라고 하셨고 회색 수염을 정말 깔끔하게 다듬으셨어요. 손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계셨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3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시고 그때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슬픔을 달래려고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하신 건지 그런 마음이 왠지 이해가 되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분이 독서 모임 테이블 근처로 다가오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요. 나이든 남자분 목소리 특유의 그 묵직함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의사셨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환자들에게 말할 때 썼을 그런 따뜻한 어조였나 봐요. 윤정이가 언제나처럼 반갑게 손짓하면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새로운 분이시네요. 저희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참여하세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나중에 윤정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날따라 제 눈이 반짝반짝했다고. 정말 창피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란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생긴 건지 뭔가 달랐거든요. 그분도 정중하게 인사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상호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러 도서관에 자주 오는데 독서 모임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 미소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해졌어요. 슬픔이 묻어있는 듯 했거든요.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미소였어요. 마치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부터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서도 아직은 서로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둘 다 같은 걸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독서 모임이 끝나고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버스 타고 가서 혼자 저녁 해 먹고 뉴스 보다가 잠들고 그런 똑같은 하루였을 텐데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발걸음이 도서관 카페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핑계였어요. 목이 마르다고 스스로한테 변명하면서 카페로 가는 길에 혹시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68살이나 먹고 이런 마음을 갖다니 스스로도 어이없다 싶으면서도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요. 제가 항상 마시는 거예요. 설탕도 안 넣고 진하게.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여자가 커피를 왜 그렇게 쓰게 마셔? 라고 했던 기억이 나면서 잠깐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런데 커피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편 창가 자리에서 누군가 스케치북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돌아보니까 한상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혼자서 조용히 그림 도구들을 스케치북에 정리하고 계셨어요. 색연필을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렬하시고 지우개도 닦아서 넣으시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가슴이 저려왔는지요. 마치 저처럼 홀로 된 사람의 세심하고 조용한 일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분의 뒷모습에는 어떤 품격 같은 게 있었어요. 등이 약간 구부정하긴 하셨지만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중하고 차분하셨거든요. 오랫동안 환자들을 돌보셨을 의사 선생님의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동시에 뭔가 말을 걸고 싶어졌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어요. 정미란이라는 사람은 원래 내성적이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사교적인 건 남편 몫이었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용기가 생겼나 봐요.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고개를 돌리셔서 저를 보시는 순간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까 봐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를 반가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짧은 독서 모임에서 만났을 뿐인데도 말이에요. 아, 정미란 선생님, 그분이 일어나시면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앉으시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제가 괜히 용기 내서 말을 걸었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분도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분 맞은편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분의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시면서 수줍게 대답하셨어요. 주로 풍경화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작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모님을 그리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 마음 저도 너무 잘 아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막막함과 외로움을 말이에요. 그림이 위로가 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도 읽을 수 없고 TV도 볼 수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림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던 풍경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그리게 됐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셨구나 싶어서 혼자서 사모님의 추억이 담긴 곳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분의 그림이었어요.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니까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특히 이 나무 그림.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심이었어요. 그 은행나무 그림을 보는 순간 왜 그렇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던지요. 노란 단풍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너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슬픔도 있지만 희망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따뜻함도 있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제 반응에 기뻐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면서도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집 근처 공원의 은행나무예요.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봄에는 새잎이,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가을에는 노란 단풍이,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들이 오히려 더 아름답더라고요. 계절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더라고요. 혼자서 매일 그 공원에 나가서 똑같은 나무를 보시면서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왠지 부러웠어요. 혼자여도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혼자라는 게 그냥 견뎌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외로움을 참아내고 그런 거라고만 여겼는데 이분은 혼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 공원 자주 산책해요. 손자 준호랑 함께 가곤 하죠. 그분이 눈을 반짝이시면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손자분이 계시는군요. 몇 살인가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평소에는 딸아이조차 바빠서 제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데 8살이에요. 딸이 이혼하고 나서 저랑 함께 살고 있어요. 보통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낯선 사람에게 하지 않거든요. 딸의 이혼도 그렇고 저희가 함께 사는 것도 뭔가 불완전한 가정 같다고 생각할까 봐 말을 아꼈는데요. 주변 사람들 중에는 딸이 이혼했다니 안 됐다 라는 식으로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는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절대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정말로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집이 훨씬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 참 부럽네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아이가 있어서 좋겠다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짜 부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집의 고요함이 때로는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마음을 저도 너무 잘 아니까요. 준호가 없었으면 저도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손자가 있어서 저녁 때마다 할머니 밥 먹자 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학교 숙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준호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조용히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의 보물이겠네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분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 주말이었나? 아니면 그다다음 주말이었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여전히 따뜻했던 가을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햇살이 참 좋았거든요.
준호랑 함께 공원에 나갔어요. 사실 그 공원은 저에게 특별한 곳이에요. 남편과 자주 산책했던 곳이거든요. 처음에는 추억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남편 손잡고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여전히 제 옆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여기서 우리 같이 벤치에 앉아서 준호 뛰어노는 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마음이 더 가벼웠다고 해야 할까요? 준호가 축구공을 가지고 와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머니, 저기서 나무 봐요. 정말 엄청 커요. 그 나무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공원에서 제일 큰 은행나무였거든요. 남편이랑 산책할 때마다 저 나무 참 오래됐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했던 나무였어요. 가을이면 온통 노랗게 물들어서 정말 장관이었죠. 그래서 준호를 따라가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정말 크네. 이 나무가 몇 살일까? 할머니보다 훨씬 오래 살았을 거야. 진짜요. 할머니보다도? 그럼 이 나무는 할머니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 때부터 있었을지도 몰라. 준호가 고개를 젖혀서 나무 꼭대기까지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 준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 말이에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한상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가 저희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그분도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셨거든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나 싶어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정말 반가웠어요. 진심으로요. 그분이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미란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68살에 이런 마음이 들 줄이야. 창피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아직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어요. 저도 놀란 듯이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상호 선생님. 여기서 뵙다니 정말 반갑네요. 정말 반가웠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아니 정확히는 며칠 동안 계속 그분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분이 그린 그 나무 그림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서관 카페에서 나눈 그 따뜻한 대화도요. 그래서 혹시 이 공원에서 만날까? 하는 기대도 살짝 했었고요. 정말 우연이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분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가에 웃음이 번지면서 정말 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준호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제 뒤에 숨는 아이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뭐 그려요? 준호가 그분의 스케치북을 신기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갔거든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으면 좋다고, 궁금하면 궁금하다고 솔직하게 표현하죠. 그분이 준호에게 정말 친근하게 스케치북을 보여주시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저기 저 큰 나무를 그리고 있었어. 할머니랑 내가 같은 나무를 보고 있었구나. 그때 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운명적이지 않나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나무를 같은 시간에 그분이 그림으로 그리고 계셨다니요. 이런 게 바로 인연이라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그분의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정말 똑같이 그리셨네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아름다워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우리가 본 나무를 이렇게 멋있게 그림으로 그리셨대. 정말 그랬어요.
실제 나무보다 더 생생하고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단순히 나무를 그린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그분이 느끼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은행잎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고 나무 밑으로 떨어진 낙엽들도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살아있어 보였어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분에게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그림 그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의 순수함은 좋은 건 보면 바로 배우고 싶어 하고 예쁜 할아버지를 만나면 금세 마음을 열어버리고 그런 준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당황했어요.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그분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정말 흔쾌히 대답하셨거든요. 물론이지. 다음에 할머니랑 함께 오면 가르쳐 줄게.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그 순간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복잡했어요. 준호가 그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도 기뻤고 그분이 준호를 진심으로 예뻐하시는 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음에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게 제일 좋았어요. 다시 만날 약속이 생긴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말에도 여기 나올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거든요. 좋죠. 저도 매주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그림 그리거든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때 느낌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그분 옆에 쪼르르 앉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저한테 나무 그리는 법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런데 그 전에 할아버지가 이 나무를 왜 좋아하는지 알고 싶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는 참 대단해. 봄에는 새 잎이 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란 옷을 입어주지. 겨울에는 모든 걸 떨어뜨리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제 마음에도 깊이 와 닿았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봄처럼 새로운 시작도 있고 겨울처럼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남은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치 저도 이 나무처럼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엄마에게 달려가면서 정말 신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공원에서 그림 그리는 멋진 할아버지 만났어.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그렇게 당황스러웠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수진이가 바쁜 와중에도 준호를 안아주면서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그래, 어떤 할아버지인데? 무슨 그림을 그리셨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설명했어요.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이에요. 한상우라고 하시는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셔. 사실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로요.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같은 동네에 사시는 비슷한 또래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떨렸을까요? 혹시 딸이 뭔가 눈치챌까봐, 제 마음의 작은 설렘까지 들켜버릴까 봐서였나 봐요. 그런데 역시 딸이라는 게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의아하더라고요. 평소에 저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독서 모임에서 남자분을 만나신다고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투였거든요. 사실 숨기려는 건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같은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작은 설렘만큼은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같은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딸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제 표정을 너무 잘 읽어내거든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드러나는 미묘한 변화들을. 수진이가 다 알아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혹시... 그 혹시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딸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혹시 엄마가 그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대답했어요. 뭘 혹시 해. 그냥 인사하는 사이야. 우리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이고.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가 정말 아이들은 순진해요. 어른들의 복잡한 심리 같은 건 모르고 그 순간에 끼어들면서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정말 반갑게 웃으면서 미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 보고 웃었어요. 아, 그때 정말 땅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준호는 그냥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한 건데 수진이 눈빛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신나서 떠들어댔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림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완전히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엄마. 그 한마디에 담긴 의심과 걱정이 제가 뭔가 위험한 일에 빠져들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사실 위험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 위험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수진이가 준호를 방으로 보낸 다음 저와 단둘이 앉아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상대로 나쁜 마음 먹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결혼 사기도 있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내 딸이 나를 그런 사기에 속을 만큼 순진하고 외로운 할머니로 보고 있다는 게 서러웠어요. 그리고 한상호 선생님을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의심한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수진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정말 좋은 분이거든. 의사 선생님이셨던 분이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변명하듯이 말하니까 수진이가 더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 이럴수록 더 이상하게 보이는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걱정되는데요. 엄마는 너무 선하셔서 사람을 쉽게 믿으시잖아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제가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쉽게 넘어갈 거라고 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마한테 접근하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시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수진이 눈에는 제가 그냥 돈 좀 있는 외로운 할머니로 보이는 거구나. 여전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시선이 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68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스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결국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수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상호 선생님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자꾸만 오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상호 선생님과 공원에서 만났던 그 순간, 서로를 발견했을 때의 그 반가움. 준호가 그분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할아버지 부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수진이의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눈빛까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혼잣말했어요. 68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밀하나. 정말 그랬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나 두근거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다음 주말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 준호에게 다음에 그림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의 자상한 목소리.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요?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누군가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좋더라. 그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물론 수진이와 준호가 있지만 딸은 너무 바쁘고 손자는 아직 어리고 제 또래의 누군가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요. 특히 저를 미란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호칭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준호 할머니, 수진이 엄마가 아니라 정밀안이라는 한 사람의 개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마치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분도 그날 밤에 똑같은 마음이셨대요. 그분도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실 테이블에 오늘 그린 스케치들을 펼쳐놓고 정리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그 중에 저와 준호가 큰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서 있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었대요. 언제 그리셨는지도 모르게 그 그림을 보시면서 조용히 혼잣말 하셨대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마음이 드네. 그 말씀을 나중에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분도 3년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평생을 의사로 바쁘게 사셨을 텐데 은퇴하신 후에 사모님까지 떠나시니까 정말 허전하고 공허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림이라는 취미가 있다고 해도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분 거실 벽에는 돌아가신 사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대요. 예쁘게 웃고 계시는 사모님의 모습. 그분이 그 사진을 바라보시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나중에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 너무 오래 혼자였어. 그렇게 사모님께 속삭이듯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이해해요. 죽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다고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날 밤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에게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런데 너무 오래 혼자였어. 이제 조금은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싶어.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남편도 분명히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걸 바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라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미란아,
나 없어도 잘 살아야 돼. 너무 혼자서만 지내지 말고 졌거든요.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한상호 선생님이 제게는 단순한 독서 모임 참가자가 아니라는 거요. 그분이 제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독서 모임 날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또 하루겠구나 싶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정말 달랐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옷장을 이리저리 뒤지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고 립스틱도 발라봤다가 지웠다가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지게 뭐 하는 짓이야. 68살이 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첫 소개팅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떨리고 설레고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이미 와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혹시 저와 마찬가지로 신경 쓰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순간 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미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그분 옆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싶기도 했어요. 우리 둘이 뭔가 특별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윤정이가 새로운 책을 들어 보이면서 밝게 말했어요. 이번 주 책은 긴생 후반전의 사랑이네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래요. 아, 그때 정말 얼굴이 확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필이면 왜 그런 제목의 책이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왜 하필 그분도 저처럼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어색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거든요. 윤정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용기 있으신 분들이죠? 다른 회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각자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만 신경이 쓰였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젊을 때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서 혹시 저를 의식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공감한다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나이에 이런 주제의 책을 읽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긴생 후반전의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68살이면 사랑은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사랑으로 인생의 사랑은 충분히 경험했고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왜 그분 옆에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떨리고 설레는 걸까요? 모임이 진행되는 내내 집중이 안 되었어요. 다른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분의 목소리와 표정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분도 비슷하신 것 같았어요. 가끔씩 제 쪽을 살짝살짝 보시면서 미소 짓는 모습이 뭔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교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 저와 그분만 자리에 남아있게 됐어요.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그분이 조금 망설이시더니 말을 걸어주셨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오늘 독서 모임 이야기도 더 나누고 싶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마치 20대 때 좋아하던 선배가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68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반가웠어요. 잠깐 머뭇거렸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한
수진이 생각도 나고 혹시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결국 제 마음이 이겼어요. 좋아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제 목소리가 왜 그렇게 들뜬 것 같았는지요. 그분도 확실히 안도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회가 생기네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롭고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 말이에요. 카페로 가는 길에 나란히 걸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옆에서 그분도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셨고 가끔 제 쪽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이런 날에는 산책하기 딱 좋죠.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 모든 게 새로웠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면서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요. 그런데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수진이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그리고 제 나이에 이런 일이 맞나 하는 의문도 들고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행복했어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긴 생 후반전의 사랑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 다음 날 수진이가 준호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나 봐요. 어제 그분과 카페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둘 다 평생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했고, 둘 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둘 다 이 말 못할 외로움과 싸우고 있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서로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한다는 거였어요. 커피가 참 맛있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소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서로의 삶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어요. 그분의 의사로서의 이야기, 제의 교사로서의 경험들, 그리고 혼자 남겨진 후의 일상들까지요. 수진아, 오늘 하루 어땠어? 제가 평소보다 훨씬 밝게 인사했나봐요.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수진이가 준호 공책을 덮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엄마, 요즘 뭔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딸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들켜버리네요. 뭐가 달라? 어색하게 웃으면서 물어봤는데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나 봐요. 괜히 들뜬 것 같았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화장도 더 신경 쓰시고 옷도 더 예쁘게 입으시고, 그리고 뭔가 설레는 것 같은 느낌. 완전히 들켜버렸어요. 사실 맞거든요. 요즘 거울 보는 시간도 늘었고 옷장 앞에서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늘었고,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가 또 정말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속사정 같은 건 모르잖아요. 좋은 건 좋다고, 예쁜 건 예쁘다고 솔직하게 표현하죠. 맞아요. 할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예뻐졌어요. 그리고 더 많이 웃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은 좋으면서도 걱정됐어요. 수진이가 더 의심할까 봐요. 준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 기분이 정말 좋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수진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나 봐요. 준호를 방으로 보낸 후에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혹시 그 한상호라는 분과 뭔가 특별한 사이가 되신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분과 뭔가 확실히 정해진 사이는 아니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눈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야. 같은 독서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다른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애매한 관계였어요. 제 마음도 애매했고요.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단호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아이인데 그날은 확실히 달랐어요. 엄마, 안 돼요. 아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수진아,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아빠 한 분만 생각하셔야 해요. 평생 아빠 한 분만 사랑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다른 남자는 절대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고 그렇다고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계속 혼자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수진아, 엄마가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정말 외로웠단다. 너희들이 있어도 어른끼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니. 그러고 나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꾹꾹 참고 견뎌왔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혼자서 저녁을 해 먹으면서 느꼈던 쓸쓸함, 잠자리에 누워서 혼자 천장만 바라보던 밤들을 말이에요. 수진이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엄마가 다른 남자분과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셨는데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그분을 좋아하고 있구나. 단순한 친구나 지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군. 하고 말이에요. 딸의 반대가 이렇게 아프다는 건 제 마음이 이미 그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딸의 반대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도 알게 됐어요. 수진아, 엄마도 아빠를 잊은 건 아니야? 절대로 잊을 수 없어. 하지만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아빠 부인이셨어요. 지금도 그래야 해요. 제 마음과 딸의 마음 사이에서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정말 길고 길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는데도 잠이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수진이의 강한 반대,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한상호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 이 모든 게 뒤엉켜서 정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한숨을 길게 쉬면서 혼잣말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68살이라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10년 동안 쌓인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건가?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분이 떠나신 지 겨우 10년 만에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니요. 이게 배신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무 외로워. 남편 사진에게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물론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왠지 남편도 이해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전에 그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제가 혼자서 외롭게 지내기만 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그 다음날 오후 준호와 공원에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이 계실 만한 곳을 의식적으로 피해서 걸었어요. 어제 수진이와 나눈 대화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혹시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아쉬워하면서 투정 부리는 거예요. 할머니, 왜 오늘은 저쪽으로 안 가요? 그림 그리는 친한 할아버지 계실 텐데. 아이는 정말 순수해요.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또 만나서 그림도 배우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쪽으로 가자. 새로운 길로 걸어보는 거야. 다른 예쁜 것들도 구경하고. 준호의 손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말했는데 사실 제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늘도 평소처럼 벤치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혹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멀리서 그분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자리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분도 저희를 발견하셨나 봐요. 잠깐 그림 그리던 손을 멈추시고 저희 쪽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마음으로는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싶었지만 어제 수진이와 나눈 대화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도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보시면서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리시는데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어깨가 조금 축 처진 것 같기도 하고. 준호가 그분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제가 얼른 말렸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그림 그리시는데 방해하면 안 돼. 집중하고 계시잖아.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제가 복잡해서 다가갈 수 없었던 거죠. 나중에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왜 오늘은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시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 그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도 저희와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만 그런 마음이었던 게 아니군. 그런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분은 그날 스케치북에 평소보다 더 집중하려고 애쓰셨지만 계속 저희 쪽을 힐끗힐끗 보셨대요. 혹시 다시 돌아오실까 하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멀리서 저희를 바라보시던 그분의 기대 어린 눈빛, 저희가 다른 길로 가니까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돌리시던 쓸쓸한 뒷모습. 딸의 마음도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지만 그분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도 너무 외로웠고요. 수진이는 아직도 제가 그분과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녁 먹으면서도 엄마,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우리 가족한테도 좋지 않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꼭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이 갈등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주 독서 모임에 그분이 안 오셨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모임이 시작돼서도 계속 문 쪽을 힐끔힐끔 봤는데 결국 끝까지 안 오셨어요. 윤정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란 씨, 한상호 선생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요? 그때 제가 얼마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했는지 다른 분들도 다 눈치챘을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걱정을 숨기려고 했지만 잘 안 됐나 봐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계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비 오는 날밖에 안 나가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산을 들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혹시 그분이 계실까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였을까요? 공원에 도착해서 평소 그분이 그림을 그리시던 벤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당연히 비 오는 날인데 아무도 없었죠. 빈 벤치만 비에 젖어 있고 정말 보고 싶네.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제 마음을 솔직히 인정한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그때였어요. 정자에서 누군가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정말 그분이었어요. 한상호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미란 선생님, 이런 날씨에 어떻게... 그분도 저처럼 답답해서 나오신 건가 봐요. 아니면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을까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그러셨대요. 저를 보고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제가 우산을 그분 쪽으로 기울였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우산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이 우산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정말 가까이 계시니까 심장이 뛰었어요. 빗소리, 그분의 숨소리, 제 심장 소리 다 들릴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그 순간 둘 다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들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런 마음 가져도 될까요? 이 나이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정리됐어요. 딸의 반대도, 세상의 시선도, 죄책감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호 선생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나이에도 마음이 뛰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가 그치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곳에서 옷 좀 말리시죠.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젖은 옷 때문에 민망해했을 텐데 그날은 그분과 함께라서 그런지 오히려 설레더라고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비를 맞고 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그분과 마주 앉아 있으니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68살에 이런 상황이 올 줄이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분이 주문하시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젊은 직원이 저희를 보면서 살짝 미소 짓는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부부인 줄 알았나? 아니면 저희 사이에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을까요? 커피가 나오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로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거든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그분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시면서 깊은 숨을 쉬셨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서 제 심장도 빨라졌어요. 선생님,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커피 향, 빗소리, 카페의 은은한 조명,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꿈 같기도 했고요. 68살에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상호 선생님. 제가 그분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정말 진심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스꽝스럽다고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감동의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하얗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사람처럼 빛이 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분 표정이 조금 굳어지시더라고요. 역시 제 고민을 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희 딸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제 마음은 솔직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분이 제 고민을 바로 알아채셨어요. 따님이 반대하시는군요. 남편분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제 마음은 확실한데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게 그때 그분이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어요. 70살, 68살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보다 따뜻함이 더 컸어요. 그분의 손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미란 선생님, 서두르지 맙시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분의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할 수도 있는데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배려심이 제가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셨어요. 마치 괜찮다, 함께 이겨내자 하는 말씀을 손으로 전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다시 들 줄 몰랐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도 사모님을 잃으시고 3년 동안 혼자 계셨으니까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 천천히 해봐요. 제가 딸을 차근차근 설득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미란 선생님. 저도 아내에게 제대로 인사드려야겠어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고. 그분도 저처럼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마음이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그분도 선생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 눈에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야겠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그분과 함께라서 더 따뜻했고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었어요. 젊었을 때의 그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더 진실한 사랑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이라서 더 소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서두르지 맙시다라고 하실 때 그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의 조급함을 달래주었거든요. 급하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제가 조금 어리석었나 봐요. 사랑도 가족의 이해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이야. 그분과 헤어지면서 내일 독서 모임에서 만나요 라고 인사했을 때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상은 평소와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분 생각이 있었죠. 독서 모임에서 만날 때의 설렘, 그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눈길, 함께 걷던 공원길의 기억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카페에서 홀로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준호는 한쪽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요즘 준호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게 됐거든요. 한상호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그려요. 엄마, 이거 봐요. 준호가 갑자기 자기가 그린 그림을 들고 수진이에게 뛰어갔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나무 그렸어요. 어때요? 그 그림을 본 수진이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봐도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평소 준호가 그리는 그림보다 정말 훨씬 잘 그려져 있었어요. 선도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나무의 생동감이 살아있었어요. 나뭇가지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가 있고 준호야, 정말 잘 그렸네.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는데. 수진이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로서 자식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기쁨과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가 언제 가르쳐 줬어? 수진이가 궁금해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랑 공원 갈 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준호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작게 하면서 비밀 이야기하듯 말하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바라볼 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보고 있어요. 준호가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말하는데 수진이 표정이 복잡하게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생각에 잠기는 표정.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있을 때 어떤 것 같아?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본 할머니의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주저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가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할머니 목소리도 더 밝아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반대와 걱정이 가득했는데 처음으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때로는 어른들의 복잡한 생각보다 더 정확하고 직접적이잖아요. 준호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랑 있을 때 되게 많이 웃어요. 할아버지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실 때는 조금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오시면 확 밝아져요. 아이가 한상호 선생님의 외로움까지 느꼈다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까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이 혼자 계실 때의 쓸쓸함,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달라지는 표정의 변화까지. 그때 수진이가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한 반대나 걱정이 아니라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 준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진지했어요. 마치 정말 중요한 것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네.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할머니 눈이 진짜 반짝반짝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웃으실 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준호의 그 순수한 대답이 수진이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아이가 느끼는 할머니의 행복이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게 전해지니까 수진이도 처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준호의 그림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지금까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엄마의 행복에 대한 생각까지. 준호야, 그럼 할머니가 요즘 더 밝아졌구나? 네. 전에는 할머니가 가끔 슬퍼 보였어요. 특히 할아버지 사진 보실 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아이의 그 말이 수진이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10년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이제야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아이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까요. 그날 밤, 나중에 들어보니 수진이가 정말 오랫동안 잠을 못 이뤘대요. 10년 동안 혼자 계신 엄마가 정말 행복했는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지, 아빠에 대한 의리와 엄마의 행복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생각들로 밤을 새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어른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다니. 때로는 복잡한 설득보다 순수한 진실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준호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진이가 소파 한쪽에 앉아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오늘 준호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이런 고요함 속에서 뭔가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오늘 준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차 한 잔을 끓여서 수진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캐모마일 차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복잡할 때면 이 차를 마시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죠. 수진이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기다려주었어요. 딸이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그러더니 수진이가 정말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를 마시던 손이 멈춰졌죠. 갑자기 왜 그래, 딸아?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제 감정만, 제 기준만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거든요. 오늘 준호의 순수한 말을 통해서 엄마의 진짜 마음을, 엄마의 외로움과 행복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제가 소파를 옮겨 앉아서 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괜찮다, 딸아. 엄마가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놀랐을 거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정말 괜찮았어요. 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를 그렇게 사랑했고 저와 아빠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딸이니까. 갑자기 다른 남자분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제 가정이 있으니까
준호도 있고. 그런데 엄마는 정말 혼자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수진이는 자기 가정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 혼자 남겨진 엄마의 마음까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 딸을 탓할 일도 아니었지만 그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수진이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분인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수줍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그분의 좋은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해봤어요. 엄마 말을 정말 잘 들어주셔. 혼자 있을 때 느끼던 답답함이 없어졌어. 그리고 준호한테도 정말 잘해주시고 그림도 가르쳐주시고 아이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그분과 이야기할 때의 편안함, 함께 걸을 때의 따뜻함, 준호를 대해주시는 그 자상함.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분을 좋아하게 됐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신사이야. 엄마를 재촉하거나 부담 주지 않으시거든. 천천히 하자고, 딸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었어요. 준호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할아버지 이야기만 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림 기법,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서 수진이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럼 한번 제대로 만나 뵙고 싶어요. 정식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나서 판단해보겠다고 하는 게 정말 수진아, 정말로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떨렸어요. 수진이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포옹이 정말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면서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도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제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곧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그렇게 날 사랑해 주셨던 분이니까.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제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살아계실 때도 항상 당신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는 엄마가 외롭게 지내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엄마가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시면 아빠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딸과 저, 그리고 하늘의 남편까지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제가 수진이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이런 이해심 깊은 딸을 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수진이가 저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눈을 마주치면서 말했어요. 언제 만날까요? 그분을. 언제든지 수진이 편한 시간에. 그럼 이번 주말에 카페에서 만날까요? 준호도 함께요. 준호가 그분을 정말 좋아하니까. 그렇게 모녀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밤이었어요.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적어도 딸의 진심 어린 지지와 이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분을 수진이한테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너무 정성껏 차려입으면 어색하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기에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딸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가 너무 수수해 보인다 싶어서 연보라색으로 바꿔 입고 또 그것도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다시 갈색 카디건으로 정말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68살의 첫 만남 준비하느라 이렇게 설레고 긴장하다니. 메이크업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했어요. 너무 진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립스틱 색깔 하나 고르는 것도 한참을 고민했네요. 그분도 엄청 긴장하셨나 봐요. 카페 앞에서 만났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이비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 면도도 말끔하게 하시고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준호를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색연필 세트인데 괜찮을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에 그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과는 조금 다르셨거든요. 고마워요. 준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도 긴장해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카페 앞에서 잠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괜찮을까요? 잘 될까요? 하는 불안한 마음이 서로한테 다 보였어요. 70살, 68살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도 우스워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가봅시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고 카페 문을 열어주셨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진이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진이는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면서 계속 문 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고 준호는 옆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표정이 약간 경직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예의는 지키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제 딸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잊지 않는구나 싶어서 기특하기도 했어요. 수진아, 한상호 선생님이야.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소개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거든요. 그분이 정말 정중하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께 늘 딸 자랑, 손자 자랑만 들어서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말이 수진이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린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이도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엄마한테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직은 딱딱한 존댓말이었지만 그래도 거부감 없이 인사를 나누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건 준호였어요. 그분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준호가 그분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모습. 수진이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자기 아들이 그분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걸 새삼 실감한 것 같았거든요. 그분이 준호를 정말 자연스럽게 친할아버지처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가님, 오늘도 그림 그렸나?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단다. 그분이 준호에게 색연필 세트를 건네주시는데 준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 순간 수진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이 준호를 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아, 정말 좋은 분이구나. 우리 준호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는 거짓이 통하지 않잖아요. 준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르고 좋아한다는 건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대해주신다는 증거였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들 보여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연습 많이 했어요. 준호가 신이 나서 자기가 가져온 스케치북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의자를 준호 옆으로 옮겨 앉으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 장 한 장 봐주셨어요. 우와, 이 나무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선을 부드럽게 그었구나. 그리고 이 꽃 색깔을 참 예쁘게 칠했네. 그분이 준호의 그림을 보면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 수진이가 정말 감동받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그림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을 완전히 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감사해요. 준호가 요즘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서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수진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으로 그분께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분도 따뜻하게 답하셨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머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면 더욱 잘할 거예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수진이의 눈치를 보면서도 준호를 계속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수진이와 그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가 갑자기 그분의 손을 잡더니 정말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에요? 그 순진무구한 질문에 카페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먼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우리 화가님.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수진이도 저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분과 수진이가 처음 만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게 된 어느 봄날이었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공원에 미란, 상호, 수진, 준호. 저희 4명이 함께 나들이를 나왔어요. 정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분은 늘 그렇듯이 두툼한 스케치북을 어깨에 메고 계셨고 준호는 그분이 3개월 전에 선물해 주신 작은 스케치북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저 예쁜 꽃들 그려봐요. 준호가 벚꽃나무 쪽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어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준호가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친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자연스러운 관계가 됐거든요. 그분이 준호의 손을 잡고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스케치북을 펼치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화가님. 오늘은 벚꽃 그리는 법을 배워볼까? 이렇게 선을 부드럽게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그어보렴. 준호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분의 크고 주름진 손이 준호의 작은 손을 감싸면서 함께 연필을 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할아버지와 손자 같았거든요. 아니, 이제는 정말 그런 관계가 된 거겠죠? 저와 수진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따스한 봄볕 아래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저희 앞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처럼 걱정스럽거나 어색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의 행복을 기뻐하는 따뜻한 표정이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분을 지켜보면서 수진이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여기고 있어요.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내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한 날들은 없었을 거야. 제가 수진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딸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마음 편히 행복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그리고 준호도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수진이가 그분과 준호를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억지스러움이 없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죠. 그때 그분이 완성된 스케치를 들고 저희에게 걸어오셨어요. 준호가 신이 나서 뛰어와서 저희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엄마, 봐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분이 조금 수줍게 웃으시면서 스케치북을 보여주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가족 모습을 그려봤는데, 우리 가족?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림 속에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저희 4명이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분이 준호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감동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저희. 처음에는 남들 시선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분이 제 귀에 속삭이듯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란 씨 덕분에 저도 다시 가족이 생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던 3년이 이제는 까마득히 먼 일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68살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니. 그분도 저처럼 혼자였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좋네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걸 보니 이제 정말로 그분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빠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아빠가 가장 바라던 게 엄마가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는 거였을 텐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의 그 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딸이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제 마지막 죄책감까지 덜어주는 말이었거든요. 그분도 깊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저희 모두를 안으려고 팔을 벌리더라고요. 단체 포옹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그래서 저희 4명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정말 따뜻한 포옹을 나눴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미소 짓는 게 보였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게 말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어쩌면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감일지도 모르겠어요. 6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독서 모임에서도 이제 자연스러운 커플로 완전히 인정받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 한쪽 모서리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이번 달 선정 도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늦가을이라는 소설이었는데 중년 이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거든요. 마치 저희 이야기 같아서 읽는 내내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책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데 그 손가락이 살짝 제 손에 닿았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깜짝 놀라서 손을 움찔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작은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때 윤정이가 저희를 바라보면서 정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미란 씨, 상호 선생님, 정말 보기 좋으세요? 두 분 보고 있으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 싶어요. 저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여전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황스럽거나 미안하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당당해졌거든요. 정말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68살에도 이렇게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으니까요. 다른 모임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시던 분들이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윤정씨. 제가 수줍게 웃으면서 그분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첫 만남 때처럼 설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가 봐요. 그분도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미란 씨 덕분에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또 있을 줄이야. 새로운 의미. 정말 그래요? 68살에 이런 깊고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10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늙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니.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이 끝나고 저희는 처음 만났던 그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저희만의 특별한 장소가 된 곳이죠. 석양이 정말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가을이라 그런지 하늘이 유난히 붉고 따뜻한 색깔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분이 늘 그렇듯이 스케치북을 꺼내서 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릴 때의 그 집중하는 표정을 보는 게 좋아요. 그분의 그림 속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거든요. 석양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아름다운 로맨스가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올 줄이야. 그분이 연필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꿈이 아니에요, 미란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죠. 새로운 시작. 68살의 새로운 시작. 예전에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 싶었는데 정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소중하고 깊이 있는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네요. 마음이 젊으면,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그분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사랑에는 정해진 때가 따로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20대에도, 30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정말 그래요? 20대의 그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 30대의 안정되고 현실적인 사랑, 그리고 이 제 60대 후반의 이 깊고 차분한 사랑. 모두 다르지만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특히 이 나이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소중해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제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단순한 사실들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니. 그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 나이에 이런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정말 고마워요. 10년 동안 혼자라는 게 뭔지, 외로움이 뭔지만 알았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준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그렇게 저희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늦은 오후의 연애 또는 황혼 연애라고 부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수진이도 그분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대해요. 준호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친할아버지보다 더 친할아버지 같아요. 저희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거든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한 가족일지도 모르겠어요. 선택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미란아, 정말 잘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혼자서 외롭게 늙어가지 마라 하면서 말이에요.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나 봐요. 68살에도 70살에도 어쩌면 80살에도 언제든 가능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분과 함께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그림을 그려요. 정말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하고 소중해요. 늦은 오후의 연애,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인생의 오후에 해가 기울어갈 때 만난 사랑이지만 전혀 늦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의 나이는 정말 없다고. 68살에도 가슴이 뛸 수 있다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고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라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인생은 정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마음만 열어놓는다면, 용기만 낸다면, 진정한 행복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온다는 거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